오늘은 자산 50억의 부자 아빠이자 화제의 책 아들아 돈 공부해야 한다를 쓰신 정선용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정 대표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정선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셨고 자라면서 굴곡도 있으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그리고 그 어려움을 딛고 어떻게 50억 자산을 이루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마 뭐 대표님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저희 시대에 살아온 사람들이 대부분 다 어려운 환경을 다 겪으면서 다 커왔잖아요. 저도 뭐 남들보다 특별하게 어렵거나 그런 차원보다는 네. 부유하지 않았고 예. 남들 겪는 똑같은 어려움을 겪어오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아요. 대표님의 책 아들아 돈 공부해야 한다에서 부의 사다리가 끊긴 시대라고 하셨는데요. 어째서 그럴까요?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그 사다리라는 게 예.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예. 그런 계단이 있는 타고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매개체 역할을 하잖아요. 예. 근데 그 기존의 시대에서는 이런 매개체 사다리 역할을 했던 것들이 뭐였냐면 사실 근로소득이었잖아요. 예. 근데 요즘 현 시대는 이제 근로소득이 좀 한계를 부딪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보통 이제 근로소득이 그 일반적인 소득보다 많이 성장할 때는 어떤다면요. 경제 성장률이 높아갈 때 이때 예. 고도 성장기에. 예. 그 고용률과 임금 인상률이 높아가면서 사실은 근로소득이 그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부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 역할까지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사실 1%대 성장률을 갖고 있잖아요. 예, 그쵸. 그러니까 GDP 예. 성장률이 1%라는 얘기는 사실은 거기에 있는 임금, 고용 이런 부분들이 그만큼 창출이 안 되고 임금 인상이 안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시대적인 특징이 첫 번째 부분이고요. 두 번째 부분 요즘 신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거잖아요. 내 얼굴 빼고 다 올라. 예, 맞습니다. 시장 한번 장 보러 가면은 내 얼굴 빼고 나머지 건 다 올랐잖아요. 예.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 월급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가치인데 내 월급은 빼고 나머지 물가들이 다 올라간다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즘 뭐 러시아하고 뭐 우크라이나 때문에 원유에 대한 것들이 상승한다. 뭐 이런 부분들이 다 물가에 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에너지에 대한 것도 또 물가에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거기다가 요즘 이제 연준에서 사실은 금리를 올리겠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충격들에 의해서 대부분 다 이제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내 월급은 사실은 올라간 거의 비율을 보면 지금 연간 한 2%를 올라가지 못하더라고요. 팬데믹 이후에는 더 떨어졌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로소득을 하고 있는 분들이 부자로 갈 수 있는 길을 갖다가 할 수가 없잖아요. 오히려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예, 그렇죠. 예, 이런 두 가지 부분에다가 또 가장 결정적으로 이제 우리 젊은 분들이 좀 충격을 받았던 게 뭐였냐면 자산 가치 상승이잖아요. 부동산 폭등. 네, 부동산 폭등, 비트코인이 올라가면서 갑자기 근데 벼락거지가 돼버리는 그런 느낌들을 받아 보니까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받는 거죠. 그 세 가지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근로소득만 가지고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전혀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로소득이 사실은 부자로 올라갈 수 있는 예전에 그 사다리였다면 이 사다리가 빼앗겼다고 저는 그래서 그 표현을 했던 거죠. 책에서.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기존에 우리가 가져왔던 그러니까 저희 세대는 사실은 그래도 열심히만 일하면 사실은 부자까지 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어쩌면 뭐 50억이라는 그래도 부자 같지 않은 부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건 사실 열심히 일했던 거 그게 기본 바탕이 돼서 했는데 지금의 시대는 이 기본 바탕에다가 또 한 가지 플러스를 해서 재테크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저도 어차피 재테크에 의해서 부가 상승하기 때문에 그래서 젊은 분들이 기본적인 근로소득만 가지고서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다리를 빼앗겼기 때문에 이 근로소득 이외에 사실은 재테크를 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그 감각이라든가 이 부분들을 금융적인 감각들을 갖다가 키워야 되는 게 요즘의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의 사다리가 빼앗긴 세대들에게 돈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가지고 지금 현재 시대에 대한 것들을 그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부의 사다리가 끊겼다고 하더라도 예. 청년들은 앞으로 잘 살아야 하잖아요. 예. 그러려면 경제 공부를 해야 하는데 예.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경제 공부에 시작을 하려고 그러면 첫째 예. 부분이 일단 마인드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돈이나 경제를 바라보는 이 마인드가 첫째 부분이 바뀌어야 되는데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생각은 예. 대부분 다 죄악시하잖아요. 그렇죠. 예. 돈을 돈 때문에 예. 무슨 죄가 벌어졌다. 아니면 뭐 부자가 천국 가려고 그러면 낙타구멍을 통과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황금을 보기를 돌같애라. 이런 기본적인 생각들이 우리 속에 머릿속에 있는 한은 사실은 돈과 경제 공부를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 첫째 부분은 마음가짐부터 좀 바꿔줘야 돼요. 마인드를 바꿔야 된다. 네, 첫째 부분은 마인드 바꿔야 되고요. 마인드를 바꾸고 난 다음에 돈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돈 공부에서 돈 공부가 어떤 공부인가에 대한 인식을 좀 바꿔줘야 돼요. 예.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은 예. 공부해야 될 학문으로서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렇죠. 굳이 뭐 돈을 갖다가 다 알게 되는데 그래서 애들이 뭐 엄마가 돈이 뭐야 그러면 몰라도 돼 나중에 크면 다 알 거야. 예, 대부분 맞아요. 다 그 정도의 교육밖에 안 시키잖아요. 근데 사실 돈이란 건 학문으로서 가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돈이 처음에 탄생부터 지금까지 왔던 과정들을 갖다 쭉 살펴보면은 돈이라는 게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되어갔던 과정들이 어느 철학보다 어느 예술보다 더 드라마틱하게 현실에 반영되어 왔거든요. 아, 현실을 가장 잘 반영하는 학문이다. 그렇죠. 우리 흔히 이렇게 교감하고 소통하는 것들을 언어로 한다 그러면 우리 삶의 형태에 대한 교류들은 이루어지는 건 돈에 의해서 이루어지잖아요. 돈을 매개로. 그런 돈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는 공부를 어설프게 그냥 알겠지. 현실 속에서 알겠지가 아니라 학문적으로 좀 파고들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게 첫째 부분이고요. 그래서 일단 이걸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배워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공부를 시작하고 그렇게 공부를 시작한 걸 갖다가 현실 속에서 적용하는 법들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학문은 돈이라는 걸 배우는 공부는 학문만 단순하게 배우는 게 아니라 실전에다가 적용되는 학문이라는 것이 또 한 가지 플러스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설명드린다고 그러면 우리가 수영을 배우면 처음에는 음파, 팔 스트로크 어떻게 하고 발차기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그 이론적으로 배우지만 이론적으로 배우고 난 다음에 물속에서 어떻게 해야 돼? 계속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몸으로 수영해서 나갈 수 있는 것처럼 경제라는 공부, 돈에 대한 공부도 일단 이론이 습득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실전에서 가서 반복해서 몸으로 체득되게 그렇게 하는 공부를 갖다가 해야 돼요. 그러려고 그러면 이게 시간이 일순간에 돈 공부가 한꺼번에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면 그건 저는 착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 어느 시점에서 마음먹고 하게 되면 돈 공부가 다 취득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게 공부가 안 돼요. 지금 돈의 역할을 놓고 보면 그 이유를 갖다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 돈의 역할이 보통 세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상품을 갖다가 사고 돈을 주는 것들 교환의 가치가 첫 번째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은 이게 얼마이고 뭐 이게 얼마이고 이 물건의 가치가 얼마인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 또 이 돈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이걸로 살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한 것들 제 몸에 쌓아둘 수 있는 그걸 갖다 흔히 자산 증식이라고 하잖아요. 이 자산 증식까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는 역할들을 돈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역할들이 일순간에 딱 깨우쳐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돈을 버는 것들을 못하지만 돈을 쓰는 것들을 하면서 지금 얘기했던 이 가치들을 갖다가 익혀야 되죠. 그래서 나중에 커서 돈을 벌 때도 돈이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알잖아요. 보통의 유대인 같은 경우에는 플립마켓에서 중고 상품 가지고 하나 가서 파는 연습, 사는 연습하면서 그래서 물건이 가지고 있는 이 물건이 돈의 가치를 어떻게 환산되고 이걸 사고 파는 그 교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사용할 때 자기 자산을 갖다가 어떻게 자기 주변에서 쌓아놓을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보통은 그 지출 과정을 통해 가지고 다 이해를 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갖다가 다 배워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하는 만큼 이게 돈 공부라는 게 어느 순간에 쉽게 되는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차근차근 부모가
아니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쌓아줘서 이 돈 공부가 쌓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이 두 가지 부분이에요. 그래서 돈에 대한 인식을 그렇게 해서 돈 공부를 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시작을 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돈이 이제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돈의 역사도 한 번쯤 짚어보고 돈이 처음에 어떻게 생겼는가. 이 물건계 물건을 교환했잖아요. 그 얘기는 물건이 돈의 역할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물건이 돈의 역할을 했던 시기 그 이후에 이제 물건 중에서도 우리가 생필품으로 아주 자주 사용했던 소금이라든가 쌀 이 부분들을 갖다가 이 특정한 생필품이 돈의 역할을 하게 하는 시대가 있었고요. 이 이후에는 이제 인류가 가지고 있는 중에 희귀자원들 뭐 아니면 금과 은 이런 금과 은을 가지고서 그 돈의 역할을 하게 하자 그래서 금과 은이 돈의 역할을 할 텐데 있고 아 이렇게 하니까 불편하다 동전을 만들어 가자 그래서 동전을 가지고서 돈의 역할을 하게 한 데가 있고 이렇게 동전을 만들어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불편하니까 이건 보관해 놓고 금과 은으로 만든 동전을 보관해 놓고 그 보관적인 지폐를 가지고서 돈을 하게 시대를 하게 되다. 그 현대화된 지폐가 이제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지폐잖아요. 여기다가 미국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이걸 갖다가 굳이 금을 갖다 보관하지 말고 금태한자를 폐지하고 아예 신용화폐를 해서 사용하면 좋겠다. 여기다가 이제 신용카드까지 나왔고 앞으로 미래에 가서는 이제 디지털 화폐까지 나왔고 이런 돈 과정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현재 우리가 돈이 사용되고 있는 이 경제 구조에 대한 이해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부들을 좀 차근하게 해야만이 지금 현재 부의 사다리가 끊어진 세대에서 우리 젊은 세대들은 부의 사다리를 올라탈 수 있는 그런 재테크법을 갖다가 다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혹자들은 뭐 단순한 투자에 대한 기법 몇 가지를 전달해서 젊은 사람들이 여기서 벗어나게 하는 이런 얘기들 하는데 저는 그건 젊은 세대들한테 정확하게 경제에 대한 것, 삶에 대한 것들 이 부분에 대한 것들 토대를 갖다 정확하게 제시해주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요. 기본부터 기본부터 다 가져갈 수 있게 그래서 지금 부의 사다리가 끊어진 세대들이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부분이 뭐냐면요. 제가 지금 얘기했던 방식으로 돈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들아 돈 공부한 책을 썼던 이유도 사실은 그 이유 때문에 썼던 겁니다. 그러면 그 자산을 이루는 부분도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자산을 이루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직장 생활만 열심히 했으니까 근로소득밖에 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자산이 지금 50억을 이루고 있는데 이 50억 중에서 그 제가 근로 생활을 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벌었던 건 한 6억 정도가 모았고 나머지 부분은 사실은 제가 한 게 아니라 와이프님이 와이프가 그 사실 재테크를 통해 가지고 재테크를 통해서 한 44억을 벌어서 현재 지금 자산은 한 50억 정도. 그래서 제가 작가로서 그냥 그러니까 전업 작가로서 편안하게 갈 수 있었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이 와이프가 재테크에서 50억이라는 자산을 마련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분은 저는 한 20, 30%밖에 안 되는 것 같고요. 와이프가 다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와이프님이 원래 재테크에 관심이 많으셨던. 맞습니다. 20대 이상의 청년들한테 특히 권해주시고 싶은 그런 공부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가장 첫 번째 부분은 이론에 대한 것들을 이해를 먼저 하는 게 첫 번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돈이 어떻게 사용되고 그러니까 돈의 역할과 기능부터 해서 경제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각의 돈의 토대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이론적인 토대를 갖다가 좀 공부를 하고요. 그 공부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걸 갖다가 사용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영철 연수처럼 어렸을 때는 돈을 지출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돈을 벌는 직장에 다니면서 돈을 벌 때는 돈을 버는 방식에 대한 이해를 갖다 높이는 거. 그러니까 흔히 그 저는 직장이 돈 받고 다니는 학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직장에 다니면서도 돈에 대한 공부를 직장에 돈을 받아가면서 배울 수 있는 요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직장이라는 데는 대부분 다 기업이라는 데가 뭐냐면 물건을 생산해서 그 생산된 물건을 팔아서 이익을 남겨서 그 이익을 가지고서 직원들한테 월급을 제공하잖아요. 그 과정의 전체에 대한 이해를 그때 당시에 배워야 되는데 대부분은 자기가 월급 받고 해당된 자기 직무만을 공부하고 그 직무에 대한 일들만을 매뉴얼대로 수행하는 역할을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돈의 기본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경제를 이해하면서 전체를 갖다 흐름을 이해할 수 있어야지 그래야지 가능해질 것 같아요. 이렇게 이해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렇게 공부를 체득하다 보면은 이 지식이 자기 내면화되는 방식은 저는 글쓰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 글쓰기를 통해서. 그래서 뭐 하다못해 글쓰기가 아니라 가계부라도 자기 예산을 세우고 그 예산 내에서 쓴 거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집행됐는가를 갖다가 가벼운 가계부 형태로라도 해서 돈의 사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그걸 관리하지 못하면 사실 경제 공부를 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공부를 한다 보면은 저는 그 공부가 깊어지고 그리고 실제로 자기 행동으로 그리고 투자까지 고도의 기술을 돈의 기술을 발휘할 때까지 더 확장될 거라 생각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아들아 돈 공부해야 한다 책에서 자로 시작해서 가가 되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떤 자는 그 근로자, 그다음에 기술자의 그 마지막 자가 사람 자자 그 자자를 의미하는 거고요. 가는 자본가, 자본가, 사업가에서 뒤에 쪽은 집가자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집가자를 의미해요. 그래서 자로 시작하라는 건 근로자로 시작을 해서 가가 되어라는 건 자본가나 사업가가 되어라 이렇게 좀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직업을 그러니까 직업을 뭐 여러 사람들은 이제 많은 직업의 형태를 나누잖아요. 근데 전 직업을 딱 두 가지로밖에 안 나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부분은 자의 직업, 두 번째 부분은 가의 직업. 자의 직업은 뭐 기술자, 근로자에서 대부분 다 노동을 제공하고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 라이센스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하는 직업들을 자의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이 자의 직업 중에 조금 좀 돈을 많이 버는 직업, 사회적으로 좀 상류 사회에 진입된 직업들이 이제 뭐 의사, 검사, 판사 하는데 전문직, 전문직인데 이 사자 또한 사자를 달고 있는 이 직업 또한 자의 직업 범주 내에 있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왜냐하면은 그 자식 때에도 그러니까 상속과 증여가 안 되는 그런 직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 중에 가장 좋은 직업은 뭐냐면 가문을 만드는 직업이 가장 좋은 직업이에요. 가문을 만드는 직업. 그러니까 사업가, 자본가. 그래서 제가 가의 직업으로 가라는 건 뭐냐면 직업의 수준이 가문까지 이루라는 얘기예요. 물려줄 수 있는 거. 물려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자본주의에는 그 부의 연속성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잖아요. 그러면 부의 영속성을 만들어내는 상속과 증여가 가능한 건 자본가와 사업가라는 이 가의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의 직업으로 벗어나라. 그래서 최소한 가문을 이룰 정도까지 성장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로 그러니까 저희 아들한테 나는 이제 지금 나이가 50이 넘어갔으니까 내가 자의 직업에서 가의 직업을 너한테 많은 걸 상속할 수 있고 증여할 수 있을 만한 가의 직업을 내가 지금 당장에 만들기는 좀 어렵겠구나. 그러니까 너는 아들아 너는 자의 직업으로 시작해서 나처럼 이제 처음에 뭐 20살일 때쯤에 직업을 그래서 뭐 근로자나 해서 선택했는데 빠른 순간에 그 과정에서 자본금과 아니면 사업할 수 있는 능력이나 아니면 자본을 모아가지고 자본가를 거듭날 수 있는 능력들을 키워서 한 45쯤에 가로 가서 가에서 큰 가가 돼서 이 가문은 너희 밑에 아들들한테 이룰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직업에 대한 것도 명확하게 자의 직업으로 갈 게 아니라 가의 직업으로 갈 수 있는 그 공부들을 내가 해나가야 된다. 그러네요. 단순히 돈을 많이 번다 차원이 아니라 내 직업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정확하게 개념을 해요. 그래서 지금 요즘 이제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는 그러니까 자녀들 갖다가 그냥 대학에 하는 때 보면 대부분 다 사실 그게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가의 직업에서는 학벌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 자의 직업에 대한 생각이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좀 명망 있는 분들마저도 사실은 이런 자의 직업과 가의 직업에 대한 명확한 구별이 없기 때문에 자녀들을 어떻게 보면 그런 구렁으로 잘못 빠뜨린 거잖아요. 자의 직업으로 살아갈 게 아니라 가의 직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이걸 제일 잘하는 게 저는 유대인 같아요. 유대인이요?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13세나 15세 성인식 하면서 그때 3가지 선물을 준다고 하대요.
모세오경에 대한 그 성경을 주고요. 성경, 시계, 시계. 그다음에 자본금을 줘요. 아, 예. 지참금이라고 그래가지고 친척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뭐 그때 예. 몇 천만 원부터 1억 가까이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거 가지고 투자해가지고 하게 되면 예. 그거 가지고서 투자한 부분들이 이제 커져서 25 정도 되가면 예. 그 사회를 시작할 때쯤이면 그게 한 10억 가까이 된다. 아, 10억이나. 네. 예. 그 10억부터 시작하니까 그 사람들은 사업가나 자본가로 할 수 있는 거네요. 네, 뻗어나간 거예요. 아, 그런 교육들을 갖다가 해주는 게 중요한 거지. 예. 그 자식 학벌 뭘 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해직업의 라이센스잖아요. 학벌이라든가 예, 이 그쵸. 부분은 이걸 해주기 위해서 굳이 자녀한테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그 현대가나 삼성가에서 학벌 가지고 신경 쓰나요? 이미 그들은 가문에 대한 교육들을 시키지 예. 학벌이나 라이센스를 채워주기 위한 교육들은 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거기에 목숨 걸 필요가 전혀 네, 없죠. 전혀 없는 그분들은. 예. 가문을 이미 이루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그런 얘기를 갖다가 좀 우리 아들한테 해주고 아. 싶어가지고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질문 때문에 사실은 제가 살아온 인생을 한번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예. 제가 세 개의 변곡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예. 그 세 개의 변곡점이 그때마다 이제 새로운 깨달음을 좀 얻었었는데 예. 그 변곡점들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부분은 예. 제가 고등학교를 자퇴했어요. 가정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요. 예. 그러니까 뭐 가족 사이 좀 비극이 아. 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 뭐 제가 저희 집안에 이제 기둥이었던 저희 아. 큰형님이 아. 중학교 때 갑자기 한라산 등반도 중에 조난사에서 아. 죽는 바람에 그러니까 심적인 충격이 사춘기의 심적인 충격이 컸어요. 그래서 예. 그러다 보니까 보통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들 아, 이런 예. 공부들이 너무 하찮게 여겨지는 거예요. 아. 근데 어쩔 수 없이 학교 생활을 꾸역꾸역 해나가다가 예.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고등학교 때는 사실 집중해서 해야 되잖아요. 예, 예. 그렇죠. 집중해서 안 하면 계속 처지게 되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 또래들하고도 어울릴 수 없고 네, 그러는 바람에 스스로 선택을 한 거죠. 이대로 그대로 가는 것들은 의미가 없겠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1학년 여름방학 때 자퇴를 했어요. 아, 예. 그 자퇴를 하다 보니까 자퇴하고 나서는 다른 사람들하고 정상적인 생활이 아니잖아요. 예, 저 혼자 그렇죠. 생활하다 보니까. 예. 그래서 그때 저는 배운 게 세상을 갖다가 정상적인 궤도로 가는 것 이후에 딴 길로 벗어난 데서 바라보는 세상을 그때 처음으로 좀 본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저는 새로운 관점들을 그때 예. 좀 터득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그 새로운 방식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를 어떻게 공부해 나갈 건가 하는 것들을 좀 깨닫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예. 물론 좀 운 좋게 다시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검정고시를 해서 대학을 들어가서 아, 예. 그래서 취직을 하게 되는 아. 그러니까 또 정상적으로 벗어났다가 다시 들어오는 이런 변곡점을 한번 겪은 거죠. 예, 예. 첫 번째 변곡점이었고. 예, 그게 변곡점이고 두 번째는 이제 그렇게 해서 직장 생활 하다가 예, 예. 1997년도에 제가 다닌 첫 번째 직장이 예. 그 혜태 아. 그룹에 제가 입사를 했었는데 예, 예. 혜태 그룹이 97년도에 IMF 때문에 그때 부도가 아, 났어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부도가 나는 바람에 그 부도난 회사를 다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아, 근데 예. 그때 사실 결혼까지 같이 했거든요. 예. 그래서 결혼해서 애까지 태어났는데 부도난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부도난 회사를 다니게 되면 월급이 얼마인지 아시죠? 아니요. 상여금은 못 받고 아. 기본급에 많이 받으면 아. 90%, 적게 받으면 70% 그 해가지고 제한이 또 있네요. 예. 아니, 왜냐하면 부도가 났기 때문에 아. 회사에서 그 월급을 갖다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예. 보통 한 상여금까지는 전혀 못 받고 아. 기본급에서 한 70%에서 90%. 그때 당시에 100만 원이 안 되는 금액 가지고 생활했어요. 그러니까 애까지 있지. 예. 그러다 보니까 100만 원이 안 되는 생활을 살아가다 보니까 제가 이제 가장으로서 내가 무능한 가장이 아닌가 하는 그런 예. 가장의 무게를 갖다 처음으로 느꼈던 시기예요. 그래서 예. 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으로서 경제적인 능력을 가져야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그때 좀 깨닫게 됐죠. 그래서 예. 저는 그때 그 깨달음 때문에 그 직장생활 열심히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그때 악착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악착같이 하는 바람에 예. 그래서 그 롯데로 이직하고 난 이후에 예. 뭐 임원까지 이제 올라갔어요. 예. 근데 임원까지 올라가서 쭉 생활하다 보니까 세 번째 변곡점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 이 세 번째 변곡점이 뭐냐면요. 퇴직을 통보를 받아야 돼요. 퇴직을 딱 두니까
퇴직하고 나니까 세상이 이제 좀 그동안에 믿어왔던 세상하고 또 다른 세상이 또 펼쳐지더라고요. 그렇죠. 정글 같은 세상이. 예, 정글 같은 세상이 펼쳐지죠. 예. 그 뭐 회사를 다닐 때는 그때도 임원이고 하니까 월급도 좋았고, 그렇죠. 예. 월급도 좋았고, 그다음에 명함에서 이 명함 하나 들고 가면 사회적인 그렇죠. 지위도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했고, 거기다가 그때 제가 했던 부서가 이제 구매 부서라 이 수많은 많은 파트너사들하고 인맥 관리가 다 될 수 있는 이런 세 가지를 갖다 구축했는데 퇴직하는 순간에 다 없어지는 세 개가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세 개가 다 없어다 보니까 아 이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 이런 변곡점을 그때 또 다시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변곡점에 대해서 제가 돌파하는 방법으로 생각했던 게 사실은 글쓰기였고요. 이 글쓰기 덕분에 베스트셀러 작가로 전환되는 그런 맞습니다. 변환이 이루어진 거죠. 책이 되게 좋더라고요. 저도 되게 감동받았고 많이 팔렸죠? 예, 많이 팔렸습니다. 한 얼마 정도 팔렸나요? 지금 10만 부를 앞두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영화에 그 보통 1,000만 관객을 들이면 영화가 그러니까 대박이 난 거잖아요. 근데 책은 10만이 넘어가면 대박이 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1,000만 관객이나 마찬가지. 1,000만 관객까지 아니라도 한 500만 관객까지는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대박이군요. 예, 그렇게 비유된다는데 그 초보 작가가 운 좋게 어떻게 10만을 넘어가서 그래서 영화로 치면은 이뽕 그 감독이 500만을 넘어간 그런 케이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런 운도 이런 세 번의 변곡점들을 갖다가 내 나름대로 슬기롭게 이겨나오다 보니까 이 자리에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박수.